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김청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국 문학에 나타난 가족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가족이라고 하면 남녀 커플, 그리고 자녀 혹은 반려동물의 조합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이것은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상기 가족 형태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 데는 산업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된 것인데요.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진 시대죠. 보다 근본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가족을 가족의 유일한 형태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남녀의 조합을 기본으로 삼아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산이라는 측면에만 가족을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가족은 본래 생존과 자신의 기대 혹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누구나 서로 가족이 될 수 있죠. 즉, 가족의 구성에 제한이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혈연 이외의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 커플을 살펴보시죠. 이들이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10중 8구는 이들의 관계가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보장을 받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언급한 정상가족입니다. 왜 이들은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할까요? 이것은 만약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소위 정상적인 관계로 인정하게 되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이러한 비정상성에 의해 차례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구성원의 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즉, 재생산을 할 수 없는 커플은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혹은 동일하게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게 되면 더 이상 재생산이라는 것을 특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입장을 내면화했기에 법적인 보장은 곧 정상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개인의 입장에서 재생산만을 가족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애초에 가족이란 생존과 기대, 욕망 등을 충족하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재생산과 같은 조건은 그저 수많은 조건 항목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또한 재생산 때문에 가족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혈연가족은 그 구성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우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운명과 같은 담론과 결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만일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요구, 물론 이러한 요구는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원에 내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운명 따위의 이야기가 틈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결국 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여겨지는 인내는 물론 실제로 타인에게는 요구하지 않을 수준의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응답하고 몸을 통한 소통, 말하자면 공통감을 통한 교감을 해낸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그러한 인내와 의무를 감내할 수 있죠. 그럼으로써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비로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생각이 현재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족 관련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 현대문학에서 오랜 시간 수많은 작품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는 것은 무리일 정도죠. 가족에 대해 한 번이라도 다루지 않은 작가, 시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공동체, 사회와 같은 집단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 가족 서사는 아버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박완서를 비롯한 일군의 작가들이 보다 확대된 범주에서 가족의 서사를 창작하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 가족과 관련된 의뢰를 서사와 결부시킨 최명희의 혼불 등은 특기할 만합니다. 공동체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성립됩니다. 이때 동질성은 상상의 산물이죠. 우리에게 이 상상된 공동체는 다름 아닌 가족과 마을, 국가 그리고 민족입니다. 동질성은 마치 개체에 있어서 자아상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상이기 때문에 가족, 국가, 마을, 민족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소환되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족상을 담으며 도래할 새로운 가족과 공동체를 상상하는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을 살게 됨으로 인해 기획된 동질성, 앞서 말씀드린 민족과 같은 기획된 동질성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계를 맺는 것은 필수적인 삶이죠. 작가들은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상호 존중과 다른 형태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흡입력 있는 서사를 통해 이에 대한 상상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김혜진이 2017년에 출간한 딸에 대하여를 소개하면서 상기 문제의식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는 어머니, 딸의 서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소설과 사뭇 다르게 딸이 바라보는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의 시선으로 보는 자신과 딸의 이야기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딸은 동성애 연인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어머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기성의 시선을 가진 인물로 등장합니다. 문제는 과연 어머니가 딸을 이해할 수 있을지일 텐데요. 이는 곧 서로 다른 시공간에 사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해라는 것도 이상하죠. 누가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일 뿐이죠. 이것이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 역시 마찬가지 처지였으면서도 어렸을 때 해외로 입양 보내져서 자란 아이들을 취재하고 기록하고 그들을 위해 교육센터도 지어진 젠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젠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요양보호소에서 요양보호사인 화자 나의 돌봄을 받습니다. 여기서 소설은 돌봄 노동의 실제와 그 허상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화자의 딸은 비정규직 강사입니다. 남편은 병으로 죽고 독립한다고 집을 떠난 딸은 동성 파트너와 함께 다시 돌아와 새로운 집을 구할 돈을 화자에게 요구를 하죠. 그러나 전 재산이 집을 처분하여 딸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나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 명은 당분간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정성 들여 키운 딸이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며 소위 평범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딸은 자신의 연인인 레인과 함께 온전히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살고자 합니다. 여기서 화자는 딸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나의 시선에 딸의 관계는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좋을 때만 좋은, 그래서 언제든 돌아서면 그만일 관계에서 뭘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젠의 삶이 이미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쓸쓸하게 죽는 삶 말이죠. 이런 나에게 딸은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남편이나 자식만 가족이 된다고 여기는 건지 반문하며 레이는 지난 7년 동안 동고동락한 엄연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나는 너희가 가족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될 수 있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라고 묻지만 딸은 엄마 같은 사람들이 못하게 막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라고 오히려 응수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 작품은 가족에 대한 매우 급진적인 질문을 해냅니다. 그러던 중 딸은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대학 강의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부당함에 맞서 시위를 하다 사람들에게 폭력까지 당하게 되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레이는 묵묵히 딸은 물론 자신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화자 어머니인 나까지 인내하며 감싸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편 제는 더 이상 자신의 훌륭했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간 지냈던 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열악한 시설로 쫓겨납니다. 그러나 화자인 나는 법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젠이 그렇게 쫓겨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시설에서 젠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괜히 나섰다가는 자신의 일자리조차 보장되지 못할 상황에서 하지만 나는 젠을 그 요양원에서 데려와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젠은 나의 집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나는 자신의 곁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김혜진의 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행동의 극적인 변화, 이것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는 그동안 내가 부정했던 레인의 존재, 즉 딸의 동성 연인, 이 존재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남을 위해 희생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지는 여성들의 삶에서 연대는 생존과 결부된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 외로운 죽음을 맞게 된 젠의 삶 앞에서 나의 행동은 정확히 레인의 삶으로 자리바꿈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즉 가족이 되는 겁니다. 즉 제도의 도움이나 강제 없이도, 아니 오히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관계의 가능성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나의 편견,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족에 관한 편견은 의심에 붙여지게 되죠. 문학은 각각의 삶의 스민, 신비와 복잡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인간 존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으로서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깨닫게 되죠. 구체적인 이름과 이야기를 가진 인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가 처한 상황과 그의 고통에 쉽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그의 상황과 내면 세계를 생생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묘사하며 독자는 작품을 읽어나가며 그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정이입하게 됨으로써 행복, 기쁨, 고통, 공포, 두려움, 희망 등에 공감합니다.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가 했던 질문을 화자인 나처럼 해낼 필요가 있게 되고 동시에 그럴 수도 있게 됩니다. 가족은 그 누구와도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로 그리고 관계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 외에도 더 많은 작품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작품도 있고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족에 대해, 지금 정상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도 많죠. 오늘은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